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고 뭐랄까 굉장히 모순적인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하나 상상해 보시죠. 네, 모순적인 건축이요? 네, 그러니까 도면 자체는 진짜 완벽해요. 치수나 재료, 디자인 패턴까지 단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아주 절대적인 청사진이 딱 주어져 있거든요. 벌써부터 숨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할 현장 조건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건설 인프라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척박한 사막 가운데서 작업을 해야 하고요. 사막이요? 와, 네, 게다가 건축 자재를 조달할 중앙정부의 예산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오직 군중들이 각자의 텐트에서 자발적으로 들고 나오는 기부품만으로 이 극도로 정교한 구조물을 완성해야 합니다. 현대의 어떤 뛰어난 프로젝트 매니저나 수석 건축가라도 그 조건 들으면 당장 사표를 던질 만하네요. 그러니까요. 저라도 당장 도망갑니다. 맞아요. 완벽한 통제가 필요한 어떤 초정밀 설계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인간의 자발성, 거기에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적 결핍까지 이 세 가지가 한 지점에서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진짜 극단적이죠. 보통 우리가 엄청 정밀한 건축이나 예술 작품을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변수가 철저히 통제된 공방이나 완벽하게 세팅된 공급망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기획서는 우리가 가진 설계나 시공에 대한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다룰 주제가 바로 그 상식을 뒤집는 고대의 기획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출애굽기 25장 텍스트인데요. 아주 유명한 텍스트죠. 네, 이 문헌을 단순한 고대 종교의 기록을 넘어서 초월적인 존재가 머무는 어떤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현실 세계에 구축할 것인가, 그 거대하고 기이한 청사진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여러분 중에 혹시 건축이나 디자인 혹은 어떤 형태로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설계의 엄청난 엄격함, 그리고 그걸 구현해내는 방식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서 놀라운 통찰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툴이나 방법론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근데 정작 무언가를 창조할 때 그 바탕이 되는 본질적인 의도라던가 물리적 한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은 되게 빈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오늘 이 문헌에 담긴 디자인의 기하학적 패턴들, 그리고 시공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보면서요, 완벽한 이상향의 도면을 그 척박한 현실로 끌어내린다는 게 물리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결국 물리적인 결과물을 내려면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이 텍스트는 본격적인 설계도를 쫙 펼치기도 전에 재료를 모으는 방식과 그 종류에 대해서 엄청난 지면을 할애합니다. 목록을 보면 진짜 사막이라는 공간적 배경이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금, 은, 놋 같은 금속류는 기본이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는 배실, 염소털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목축을 하는 유목민 환경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털이나 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나오고 심지어 바다 생물인 해달의 가죽이 나옵니다. 사막에 바다 생물 가죽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조각목이라 불리는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 각종 향료, 호마노를 비롯한 막 엄청 화려한 보석들까지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네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유목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엄청난 무게랑 부피의 귀중품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대체 어떻게 조달될 수 있었는지 그 물류의 현실이 선뜻 안 그려지거든요. 그 물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이 이집트라는 당대 최고의 제국에서 빠져나올 때 상황을 먼저 좀 짚어봐야 합니다. 아, 탈출 당시 상황이요? 네, 이 화려한 재료들은 사실 사막에서 갑자기 막 채굴하거나 사냥해서 툭탁 얻은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올 때 그들이 챙겨온 말 그대로 그들 삶의 과거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 자비들 보따리에 다 싸들고 나온 거군요. 맞아요. 수백 톤에 달했을 이 귀중품과 자재들을 무슨 마차나 거대한 화물선 같은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짐에 싸서 직접 짊어지고 사막을 횡단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와, 척박한 모래바람 속을 걷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 등 위에는 제국의 가장 화려한 부가 얹혀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겉보기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텐트, 아주 깊숙한 곳에는 최고급 자재들이 이미 다 숨겨져 있었던 거죠.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약간 사막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거대하고 화려한 크라우드 펀딩 같은 느낌이에요. 크라우드 펀딩 아주 딱 맞는 비유네요. 근데 이 재료를 프로젝트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요. 제가 가장 의아했던 조건이 하나 딱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2절을 보면 이 재료들을 걷어들일 때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만 받아야 한다는 절대적인 전제가 붙어 있어요. 아, 자발성이 핵심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초월적인 존재가 거주할 단 1mm의 오차도 허용 안 되는 엄청난 국가적, 종교적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프로젝트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냥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거나 집집마다 할당량을 딱 정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식 아닐까요? 만약 사람들이 막 아까워서 기쁜 마음이 안 들어서 보석이나 금을 안 내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펀딩 실패죠. 그니까요. 이 완벽한 청사진이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폐기될 수도 있는 진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그 리스크 자체가 이 건축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라는 건데요. 리스크가 철학이라고요? 네,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초월적 존재, 즉 신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이라면 사실 굳이 인간들이 무겁게 짊어지고 온 그 재물에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기적을 찬하고 일으키면 되니까요. 맞아요. 사막 한가운데에 그냥 기적처럼 완벽한 황금 성전을 단숨에 딱 세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굳이 인간들의 텐트에서 기부금을 모으네요. 네, 신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해 진짜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자발적 의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요소를 건축의 필수 동력으로 삼아버립니다. 와, 가장 통제 안 되는 걸 재료로 쓴 거네요. 그렇죠.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신전들이 노예들의 강제된 노동과 막 착취로 지어졌다면 이 사막의 성소는 철저히 강제성이 배제된 이른바 동의의 건축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의의 건축화. 와, 뭔가 되게 무거운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제국의 강압적인 시스템에서 이제 막 탈출한 사람들한테 다시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성소를 짓게 한다면 그러면 그냥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사막에 다시 재현하는 것에 불과했을 거라는 뜻이죠. 완벽한 이상향의 도면이 주어졌어도 그걸 현실의 물리적 공간으로 끌어내리는 유일한 매개체는 결국 사람들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뿐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한 시스템이나 기획서가 있어도 그걸 구현하는 구성원들의 내적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청사진은 영원히 종이 위에 환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물질을 다루는 텍스트 같은데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가장 다루기 힘든 비물질적인 재료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네요? 네, 가장 강력하고 까다로운 기초공사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자발성이라는 까다로운 기초공사가 무사히 끝났다고 가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시공 도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도면들이 기다리고 있죠. 재료 목록 직후에 가장 먼저 딱 등장하는 설계도가 전체 성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궤, 즉 언약궤입니다.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물건이죠. 치수를 보면 길이는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고대의 단위인 1규빗이 보통 성인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니까 대략 한 45에서 50cm 정도 되죠. 네, 계산해보면 길이가 한 1m 조금 넘는 아담한 직육면체의 상자네요. 사막에서 자라는 단단한 조각목으로 틀을 짜고 안팎을 순금으로 쌓아 입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궤의 설계도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약간 모순적인 지시사항이 눈에 띄거든요. 혹시 운반을 위한 부속품인 이동용 막대기에 관한 명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각목으로 긴 막대기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걸 궤의 네 발에 달린 금 고리에 끼워 넣으라고 지시하잖아요. 네, 양쪽에 끼워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죠. 유목민들이니까 언제든 텐트 접고 이동하려면 그런 손잡이나 들 것 같은 장치가 필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아주 단호한 규칙이 하나 추가돼요. 절대 빼지 말라는 규칙이죠. 네. 그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그냥 두고 절대 빼내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갸우뚱했거든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보통 정착을 염두에 둔 건물의 가장 깊숙한 중심부에 안치하는 진짜 가장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동용 막대기는 도착하자마자 빼서 창고에 따로 보관하는 게 상식 아닐까요? 보통은 그렇게 깔끔하게 세팅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제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짐가방의 손잡이를 영원히 쭉 빼둔 채로 거실 한가운데 똑하니 두는 거랑 같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영구적인 중심이어야 하는데 왜 항상 당장이라도 들고 뛸 수 있는 기동성을 영구적으로 부착해 두라고 한 걸까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고대 근동의 지리적 종교관을 배경에 두고 볼 때 이 규칙이 가진 엄청난 파격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종교관이랑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죠. 당시 주변 국가들의 종교를 보면 신상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 아주 미겁게 꼼짝 못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 웅장하게 딱 버티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신은 특정한 건물, 특정한 도시에 완전히 정착하고 갇혀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특정한 장소로 힘들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순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나 이 텍스트 속의 신은 고정된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자신을 귀속시키는 걸 아주 단호히 거부합니다. 와, 갇혀있지 않겠다는 거네요? 네,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 이렇게 영구적인 임재를 약속함과 동시에 너희가 텐트를 걷고 이동할 때면 나도 언제든 함께 움직이겠다는 그 극도의 기동성을 궤의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 신의 임재가 어떤 화려한 건축물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길을 걷는 사람들의 동적인 궤적과 완벽하게 함께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고리에 끼워진 막대기가 단순한 운반도구가 아니네요. 가장 역동적인 동행, 그리고 언제든 같이 떠날 수 있는 어떤 스탠바이 상태를 상징하는 영적 엔진처럼 보입니다. 스탠바이 상태의 영적 엔진.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 스탠바이 상태의 궤 위를 덮고 있는 구조물, 즉 속죄소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그 철학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뚜껑 역할을 하는 속죄소요? 네, 이 덮개 역시 순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양 끝에 그룹이라 불리는 천새 같은 날개 달린 두 존재가 조각되어 있어요. 아, 날개를 높이 펴서 덮고 있는 모습이죠? 맞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시선은 아래쪽 덮개를 향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초월적인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22절을 보면 신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명령할 모든 일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두 그룹 사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형상이나 물질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텅 비어 있죠. 순금으로 만든 두 조각상 사이의 허공이잖아요. 완전 빈 공간.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비어있는 그 공간, 즉 보이드가 바로 초월성과 인간이 교제하는 가장 궁극적인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세상에, 비어있는 허공이 만남의 장소라고요? 이 성소의 설계도가 금과 은, 화려한 실과 보석들로 가득 찬 엄청난 물질적 청사진이잖아요. 네, 온갖 비싼 건 다 들어갔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물질들이 치밀하게 계상되어 배열된 최종 목적지는 역설적이게도 비물질적인 소통의 빈 공간을 창조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가득 채워 넣어서 권위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물질 배치를 통해 가장 거룩한 여백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철학이죠.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역설이네요. 가장 구체적이고 빽빽한 물질 목록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도달한 곳은 텅 빈 관계의 공간이라니. 오늘날 건축이는 공간 디자인에서만 강조하는 보이드의 미학이 수천 년 전 사막 기획서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했다는 게 소름 돋습니다. 진짜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비어있는 심장부,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를 지나서 이제 텐트의 그 바깥쪽 내부 공간으로 시선을 좀 옮겨볼게요. 네, 성소 내부 공간이요. 이곳은 실질적인 물식이나 일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여기를 채우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가구가 있잖아요. 진설병을 두는 상, 그리고 빛을 밝히는 등잔대. 이 두 요소는 저 안쪽의 은밀한 지성소와 확 대비되면서 인간의 일상적이고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기능적 요소들을 거룩한 성소 내부로 확 끌어들입니다.
먹는 것과 빛이 들어오는군요. 네, 상 위에는 늘 진설병, 즉 먹을 수 있는 떡을 두게 했고요. 등잔대는 그 어두컴컴한 텐트 내부를 밝히는 빛의 역할을 했죠. 일상의 양식과 빛이라는 매우 원초적인 생명 조건들이 가장 거룩한 공간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 잡은 겁니다.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금으로 싸서 떡을 둔다는 명세도 되게 훌륭한데요. 제 시선은 완전히 사로잡은 건 사실 그 맞은편에 놓일 순금 등잔대의 제작 지시서였습니다. 아, 등잔대. 정말 대단한 구조물이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그 기술적 난이도랑 디테일 요구 수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전문가님, 이 설계도에 담긴 의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난이도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느껴지셨나요? 그니까 제작 방식 그 자체요. 31절 이하를 쫙 보면 이 복잡한 등잔대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잎 이런 걸 각각 따로 예쁘게 만들어서 땜질로 조립하거나 나사로 연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조립 금지죠. 명확하게 한 덩어리로 쳐서,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두드려서 만들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용되는 금의 양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면 오늘날 무게로 대략 한 34kg 정도 되는 엄청난 순금 덩어리잖아요. 네, 성인 남성도 번쩍 들기 힘든 무게죠. 이 3, 4kg 금덩어리를 오직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서 양쪽으로 뻗어나간 6개의 가지랑 중앙 줄기를 쫙 뽑아내야 돼요. 게다가 각 가지에는 3개씩, 중앙에는 4개씩 살구꽃 형상의 잔이랑 꽃받침을 막 극도로 디테일하게 조각해내야 하고요. 상상만 해도 팔이 아프네요. 제 말이요. 현대의 첨단 금속 가공 기술이나 3D 금속 프린팅을 동원해도 34kg의 금을 단 하나의 이음새도 없이 이렇게 복잡한 3D 형태로 두드려 만드는 건 진짜 극한의 미션 아닙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만약에 꽃잎 모양 하나라도 삐끗해서 실수하면 부분 수리가 안 되니까 다시 34kg 전체를 녹여서 처음부터 망치질을 다시 해야 하는 구조잖아요. 왜 굳이 효율적인 땜질이나 조립을 놔두고 이런 고문 수준의 극한한 공법을 고집한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극한의 금속공예 기술이 요구된 이유에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본질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살구꽃 형상의 잔, 뻗어나간 가지들, 꽃받침과 꽃, 이 모든 형태적 디테일이 가리키는 이미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식물 모양이니까 나무인가요? 네, 바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겹겹의 동물 가죽이랑 두꺼운 천으로 밀폐된 그 어두운 성소 내에 황금으로 빚어진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나무가 불을 딱 밝히고 서 있는 형국이죠. 와, 밀폐된 어둠 속에 서 있는 빛나는 황금빛 생명나무라. 시각적으로 진짜 압도적인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리고 왜 굳이 34kg이나 되는 금을 한 덩이로 쳐서 만들어야만 했는가? 그 해답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키워드에 다 들어있습니다. 생명이요? 유기적인 생명체는 우리가 부품을 깎아서 조립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뿌리에서 줄기가 뻗어나오고 그 줄기에서 다시 가지가 갈라지고 거기에 꽃이 피어나는 완벽한 하나의 결속체죠. 아, 생명은 이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초월적 존재가 공급하는 빛과 생명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땜질하거나 편의를 위해 잘라붙인 파편들의 모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비록 수만 번의 망치질과 불에 달구는 엄청 고통스러운 재련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하나로 뻗어나오는 유기적 생명력의 본질을 물질적으로 완벽히 구현해내기 위해서 그런 가혹한 장인 정신이 요구되었던 거죠. 생명은 결코 조립될 수 없다는 철학적 선언이 금속 공예 방식 속에 그대로 새겨진 겁니다. 생명은 결코 조립될 수 없다. 와, 그 한 문장이 왜 그런 비효율적인 공법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네요. 결국 이 텍스트 40절을 보면 쐐기를 박듯이 딱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막 환경이 열악하고 34kg의 금을 다루는 게 고통스러워도 산 위에서 보여준 완벽한 이상향의 오리지널리티를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무서운 요구네요. 쉬운 조립 같은 지름길을 싹 거부하고 오직 땀방울과 극한의 기술을 쏟아 부어야만 비로소 이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완벽한 청사진이 존재한다고 해서 현실 세계의 성소가 그냥 뿅 하고 저절로 지어지지는 않거든요. 절대 안 지워지죠. 그 완벽한 도면을 현실의 무게를 가진 구조물로 탈바꿈시키는 동력은 결국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의 자발성,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황금을 수만 번 두드려 꽃을 피워내는 타협 없는 노동입니다. 네. 이 문헌은 단지 초월적 존재의 엄청난 기획력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 위대한 기획을 기어이 완성해낼 수 있는 인간의 극단적인 잠재력, 그리고 헌신의 무게를 동시에 증명해 보이는 정말 놀라운 기록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경이로운 건축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아주 철저히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죠. 이집트에서 짊어지고 나온 그 이질적인 재료들이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를 거쳐서 자본이 되고요. 그 자본은 다시 완벽한 비율의 궤로, 영원히 이동할 준비가 된 스탠바이 상태의 속죄소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공간은 극한의 인내와 망치질로 피어난 한 덩이의 황금 생명나무가 환하게 비추고 있죠. 시각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세팅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나 업무 혹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프로젝트에도 분명 각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청사진이 존재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대 사막의 기획서는 여러분에게 아주 묵직한 진실을 전해주거든요. 어떤 진실이죠? 우리 손에 아무리 완벽하고 혁신적인 설계도가 딱 쥐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우리가 발디딘 이 척박한 현실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기쁜 마음, 그리고 효율성이나 지름길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는 그 극도의 정교한 망치질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하고 창조할 때 그 공간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지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거룩한 기획서는 그 중심에 막 무겁고 권위적인 신상을 둔 게 아니라 비어있는 소통의 여백을 두었거든요. 보이드미하게요. 네. 그리고 일상적인 양식, 그리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동력의 막대기를 꽂아두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한 곳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죠. 네, 살아 움직이는 목적이요.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배입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들어보죠. 만약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아주 완벽한 설계도가 지금 당장 당신의 책상 위에 주어졌다면요? 당신은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그 쉬운 지름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오직 묵직한 망치 하나로 34kg의 순금을 쳐서 그 복잡한 가지와 꽃잎을 단 한 덩이로 완성해낼 인내와 장인정신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사막 같은 지금의 팍팍한 현실에서 그 도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이 오늘 기꺼이 텐트에서 내어놓아야 할 당신 보따리 속에 가장 귀한 해달의 가죽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삶의 해달의 가죽이 무엇일지 고민해보게 되네요. 네, 이 묵직한 질문의 무게를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